자, 계속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안 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리로 수수료를 납부하시오까지 봤어요. 그리고 등록 신청서 조금 이따가 살짝 구경하는데 신청서 서식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청서 서식 안에 보면 처리 기간이 7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록한청 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아서 등록을 해주기까지 7일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청서 내고 서류 내고 돈 내면 놓고 가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그래요? 당연히 놓고 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나는 어디가 있어요? 집에요? 아니, 저번에도 집에 간다고 그러더니 개업 준비하러 가시라니까요. 개업 준비. 네. 돼지머리도 사야 되잖아요. 돼지머리, 떡도 맞추고 고기도 찍고 육개장도 끓이고 할 거 많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개업식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케이크를 돼지머리로 만들었더라고요. 아니요. 돼지머리 모양의 케이크. 네, 죄송합니다. 케이크를 돼지머리로 만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죠. 돼지머리 모양으로 생긴 케이크를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한청은 처리기간 7일 요건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개업식 준비하고 있고요. 요건에 적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라고 했었죠. 법조문이. 법이 요건을 다 갖추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자는 법인인 개공 아무개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아무개라고 등록한청이 등록을 해 줍니다. 등록을 하고 이것은 장부의 이름을 적어 올려주고 내 거 등록대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된 건데 나는 아직 등록이 된 사실을 모르죠. 그 사실을 등록한청은 등록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그 개공에게 뭘로써? 서면으로써 통지해야 한다. 서면 통지예요. 등록증 주는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문자 날라오고 문서도 날라오고 그래요. 자, 그럼 나는 개공이 됐잖아. 뛸 듯이 기쁘죠? 늘 기쁜데 곧바로 중개업을 하시면 안 돼요. 뭘 찾으러 가야 돼요? 네,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돼요. 정확하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라고 해요. 이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등록증을 찾으러 가는 길에 보증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되잖아요.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를 해 주어야 등록증을 교부해요. 근데 이 보증 설정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에요.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이게 개공으로 개설 등록하기 전에 있죠. 전에는 이 보증 가입이 되지 않아요. 이게 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이때 등록번호가 나와야 보증 가입이 됩니다. 개공되기 전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근데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할 우려가 있어서 개공이 되었다고 알려주고 보증 설정 신고해 와야 뭘 주겠음? 등록증을 주겠음. 근데 언제부터 업무를 개시하느냐? 이건 내 맘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면 통지를 12월 1일 날 받았다. 그래도 12월 15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싶으면 개업식 준비하다가 15일 날 보증 가입해서 신고하고 15일 날 등록증 찾아서 와서 걸고 이러면 돼요. 언제부터 업무를 하느냐 이건 내 맘이거든요. 그래서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 신고합니다. 등록증을 줍니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양가로 88쪽이죠. 88쪽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자, 개설 등록 신청받은 등록한청은 다음 개공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 등록을 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7일 이내에 서면 통지 이거 말면 돼요. 7일 이내에 서면 통지. 밑에 중개업 수행 여부는 참고하시고 첫 밑에 보증 설정 동그라미 1번 읽고만 갑니다. 중개 행위로 고의나 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자 오른쪽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하기 위해 보증법이랑 공제 가입이랑 공탁해야 됩니다. 법인 2억 공인중개사 1억 이거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밑에 보증 설정 신고 1번 중요하죠.
그래서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한 후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한 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첫 줄이 중요하다.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만큼이 중요하고 아까 제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그랬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맞아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이렇게 신고합니다. 신고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필기 좀 해드릴 것은 밑에 보충학습 보면은요. 보충학습 1번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2번 중에 2번 보증의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 등록 요건이라는 것이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죠. 등록 요건이 아니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 낼게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다. X 이렇게 나온다고요. 또 등록 신청서에 낼 서류도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때 낼 서류가 아니라고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 신고하는 거니까 2번 보충학습 2번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증 설정 신고했지. 그랬더니 양거로 4번에 1번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등록 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문장이 어디에도 한번 유사하게 있었냐면은 제가 페이지만 적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찾아보셔요. 페이지 60페이지를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89쪽에 현재 우리 그 동그라미 1번 문장하고 유사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 전전 시간에 했죠. 시도지사가 자격증 주잖아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서식은 어디 있다? 모든 서식은 다 국토부령에 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여기는 등록관청은 등록한 자에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낸다고 맞게. 그대로 내도 잘 틀린다고. 왜?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걸 모르니까. 그럼 2번 국토부령에 가봤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미친 듯이 교부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증을 받았고요. 밑에 등록대장은 읽어만 가도 돼요.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줄 때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여기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에 등록증을 줘라. 이건 그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용어만 눈에 익혀놓으면 돼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은 계공별로 만들어지는 생활기록부야. 넘겨보시고 2번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라. 우리 전전 시간에 자격증을 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격증 교부대장에 적고 자격증을 교부했거든요. 그때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고 그랬어. 자격증 교부대장, 여기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다 전자적 처리 방법. 자, 그리고 이제 중개업을 개시하면 되는데 그 중개업을 개시해서 2번이 중요하니까 2번을 칠판을 보세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12월 1일 날 서면 통지 받았다. 근데 언제부터 업무를 개시하는 건 내 맘이라고. 네. 그러면 뭐 푹 쉬었다가 새해부터 1월 2일부터 업무를 개시해도 되나? 돼. 상관없어. 안 말려. 안 말려. 그럼 2월 1일부터 하는 건 어때? 설 지나고. 괜찮아. 상관없어. 그런데 이게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 네. 왜냐하면 서면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뭐가 된 거예요? 개공이 된 거지. 개공이 되었는데 내가 뭘 하지 않는다. 업무 개시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뭘 한다는 얘기냐면 휴업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우리는. 자, 그러면 휴업은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싶으면 이걸 미리 신고를 하라고 돼 있어. 법조문에. 그러면 나는 개설 등록을 했는데
얼마를 초과해서 석 달을 초과해서 뭘 하지 않는다. 업무 개시를 하지 않을 거라면 이것도 미리 뭘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냥 그 문장만 익히면 돼요. 개공은 얼마를 초과해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록한 청이 미리 신고해야 된다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여기가 중요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등록한 청이 미리 신고해야 한다. 좋아요. 다음 협회 통보. 이것도 매우 시험에 잘 나와요. 요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이게 등록관청은 아래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통보하게 돼 있는데, 자, 동그라미 2번만 보시면 돼요. 등록관청이 주어예요. 등록관청 네모 치시고, 등록관청은 매월 등록, 행정처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시 주어는 누구?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이달치 등록, 행정처분, 신고서를 모아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라. 이게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이 할 일이에요.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은 이달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일괄해서 협회에다 다 알려줘라. 이 박스에 들어있는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중개사무소 안에서 어떤 변동이 있는 것들이에요. 있는 건데, 자, 동그라미 2번 문장이 중요하다고요. 등록관청이 주어입니다. 등록관청이 주어예요.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협회예요. 국장에게 통보 이래도 틀려요. 그럼 박스는 어떻게 외우느냐? 등록, 신고, 행정처분이에요. 등신, 행정처분 이렇게 외우세요. 시작. 등신, 행정처분. 등록, 신고, 행정처분상. 등신, 행정처분. 기억번, 등록증 교부 밑줄. 등록증 교부. 그다음에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은 다 신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휴폐업 등의 신고. 그다음 비읍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행정처분. 이게 중개사무소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라고요. 새로 개공이 태어났어. 등록증 교부. 태어났어. 생도병사입니다. 태어났어.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이것도 새로 태어난 거지. 분사무소 설치도 새로 태어난 거고, 또 가끔 이제 열심히 일하는 자 잠깐 휴가도 가야지. 휴업도 있고, 또 강제로 노는 것도 있지. 업무정지 노는 것도 있고, 이제 죽었어. 죽는 건 뭐냐? 폐업. 또 등록 취소도 있고, 또 이제 자기는 변했어. 이전 신고, 애 낳았어. 고용, 집 나갔어. 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생도병사. 자, 그래서 등신 행정처분. 시작. 등신 행정처분. 이게 통보사항이다. 자, 문제 잘 나옵니다. 종별 변경 지나갑니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오른쪽에 재교부 그런 값도 하세요. 또 하시고, 잃어버린 걸 못 쓰게 되면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하는데, 저 밑에 재교부 신청할 때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2번 지자체 조리로 수수료를 납부해라. 자, 등록 절차는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92쪽. 이 서식을 한번 구경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걸 바로 보러 올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이기도 하고 인장 등록 신고서이기도 해요.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처리기간 7일 적혀 있고요. 신청인 쭉 적혀 있는데 자격증을 어디서 받았느냐 이것도 써내게 돼 있죠. 거기 전화번호 밑에. 종별은 법인과 공인중개사 뭐냐 이거지. 뭐가 될 거냐. 그다음에 사무소 명칭 소재지 이런 거 있고, 밑에 이제 구비서류 쭉 아까 배운 거예요. 공무원 확인사항도 있고요. 공무원 확인사항의 그 등록 기준지는 뭐냐면, 등록 기준지는 결격 사유인지를 등록 기준지에 그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 등록 기준지를 확인합니다. 공무원이. 그다음 오른쪽에 절차가 있고요. 넘겨보시죠. 94쪽에 등록증 이렇게 생겼는데, 등록증을 앞으로 보러 올 기회가 있습니다. 등록증을 꼭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이거 나중에 보러 옵니다. 자, 95쪽 갑니다. 등록의 나머지 짜투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중 등록 금지. 본문 들어가세요.
개공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등록을 두 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A구 안에서 등록을 두 번 했다. 이중 등록이에요. A구에서 등록했다가 B구에서 또 등록했다. 이것도 이중 등록이에요. 등록을 두 번 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절대적 등록 취소. 형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네. 이제 행정처분 있죠, 우리. 행정처분이 저번에 기초 이론 강의에서도 어떤 게 있느냐 말씀드렸는데, 행정처분은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것이 두 가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또 두 가지. 절대적 등록 취소, 또 하나는 임의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이제 영업정지 최대 6개월까지.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자격 취소. 이게 제일 센 거죠. 자격 취소. 그다음에 소공에게 주는 자격 정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자격증과 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등록 취소가 되었다는 게 이겁니다. 등록 취소가 되면 이자는 뭘로 돌아간다? 등록 취소가 되면 공인중개사로 돌아가죠. 자격증은 남아요. 등록 취소가 되면 앞으로 3년 동안 개공으로 등록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야, 원칙. 예외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등록 취소가 되면 자격증은 남지만 이게 자격 취소가 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것도 나중에 배워요. 그리고 절등치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때는 업무정지를 대신 주는 거지 봐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강사들마다 다른데 뭐 임등치, 상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그 용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절등치, 임등치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정지는 두 가지 있어요.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인데 이거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개공에게 자격정지, 소공에게 업무정지 이러면 안 됩니다. 똑같이 6개월 범위안의 영업정지지만 업무정지는 개공에게만, 자격정지는 소공에게만 가야 돼요. 네. 자, 이거 이중 등록하면 이렇게 절등치에다가 형벌 1-1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 이중 소속 금지는 꽤 중요하죠. 개공등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다 될 수 없다. 이 양쪽에 걸치는 건 다 안 된다. 밑에 유형 참고하시고요. 뒷장 갑니다. 뒷장 가보면 96쪽. 개공은 이중 소속하면 절등치, 형벌은 1-1. 소공은 자격정지, 형벌 1-1은 공통. 중개보조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이 말 중요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죠.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형벌은 받아요. 이걸 표로 정리해 드린 거예요. 표로. 형벌은 공통으로 다 갑니다. 근데 개공은 절등치, 소공은 자격정지. 이 차이도 나중에 중요합니다. 다음 양도금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절등치 1-1. 지금 외우란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있구나 하시고 행정처분 파트 가서 한꺼번에 외우면 됩니다. 양수금지.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증을 양수되어 받지 말아라. 너는 빌린 자니까 등록 취소는 없고 형벌 1-1만. 자, 6번. 등록의 효력 소멸. 자, 사망, 해산. 개공이 돌아가시고 법인이 해산. 법인 해산이라는 건 회사가 예를 들어 망했다. 청산 절차를 거쳐요. 그런 다음에 법원 등기소 가서 해산 등기라는 것까지 해야 돼요. 해산 등기까지 하면 개인이 어떤 사망 신고한 거거든요. 사망, 해산하면 그 개공의 존재가 없어졌으므로 등록의 효력은 곧바로 소멸돼요. 그런데 등록관청에는 여전히 개업공인중개사로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니 등록관청은 서류상
등록을 없애는 처분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 사망해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유의해야 한다. 사망해산도 무슨 사유다? 절등치 사유다. 다음 양가로 2번. 지금 등록의 효력 소멸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해산하면 등록 효력이 없어져요. 나중에 절등치가 이루어지지만. 그다음에 그 밖에 나머지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위반 사유 같은 것들은. 등록 취소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절등치와 임등치라고. 근데 동그라미 2번을 가끔 시험에 내요.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절등치 사유가 적발됐대요. 그럼 바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청문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2월 20일에 등록 취소에 처분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12월 20일까지는 중개업을 해도 되냐고? 그럼요. 해도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어차피 취소될 거니까 지금까지 못 해봤던 위반도 종립을 하나씩 다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네. 미안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는 중개업을 해도 됩니다. 이 처분을 받아야 효력이 실효된다 이런 얘기지. 동그라미 2번 읽어보세요. 폐업 신고 해서 수리되면 등록 효력이 소멸됩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법에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용어는 없고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죠. 등록하지 않고 밑에 1번 동그라미 1번이에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3번, 4번을 추가로 더해야 돼.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한 자,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 자도 무등록이다라고 자주 출제됩니다. 판례도 알아야 되는데 변호사 1번 문장 끝에부터 첫 줄 끝에부터 밑줄 치세요.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뭐 꽤 오래전이에요. 10년쯤 됐는데 모 변호사가 나는 변호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별도로 안 따도 등록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등록을 신청했어요. 여러분 그 변호인이란 영화를 보면은 변호사가 뭐 세무 업무도 하고 뭐 등기 업무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법이 세무사, 법무사 업무를 다 포함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해? 당연히 공인중개사도 우리가 포함하지. 이렇게 해서 등록을 신청했더니 구청에서 왜 그러시냐고 증 따오시라고 반려를 했어. 반려했더니 소송을 걸은 거예요. 소송 걸었더니 판사님이 쪽팔리게 그러지 말라고 증 따오라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변호사는 이 법상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근데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쓰는 이유는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해? 나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판사님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등록 기준 적용받아야 한다. 이 말은 증을 따야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번이 최근에 중요한데 되게 중요했는데 2번 27에서 또 나왔어요.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자, 2번. 거래 당사자를 묻는 판례예요.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이거 하나만 읽을게요. 거래 당사자가 누구에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그 다음 줄. 그 의뢰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우리 법은 무등록 중개업자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문장 밑줄 다음에 의뢰인의 그 중개 행위를 의뢰 행위를 개공의 중개 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 공동정범이 뭐냐면 공범 위반한 걸 처벌할 수도 없다고요. 다시 무자격자에게 중개 의뢰한 당사자 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좋아. 다음 페이지 갑니다. 형벌. 우리 3-3 바뀐 거 아시죠? 숫자 바꾸세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다음 효력.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 자, 밑에 보수 청구권 아주 중요합니다. 밑에 판례도 별표 3개 때려놨잖아요. 현재 우리 법엔 공인중개사법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된다라고 규정돼 있죠. 3-3 처벌된다고 돼 있지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나온 거예요. 과연 무등록 중개업을 했으면 처벌은 될 텐데 보수는 받고 처벌될 것이냐 아니면 이미 받은 건 뱉어야 되느냐 받기 전이면 못 받는 거냐 이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밑줄 친 거 볼게요. 1번 판례가 되게 기니까요. 밑줄 앞부분은 여러분께서 여력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다 정말 이해가 됩니다. 왜 이걸 이런 판례가 나왔는지를 쭉 설명해 준 거예요. 밑줄 앞에는 읽어보시고요. 밑줄 친 거 읽어볼게요. 제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다시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들. 이것은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다가 체결한 보수약정 효력을 없애버리는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판사님 이런 취지예요. 왜 힘들게 자격증을 딴 자에게만 중개업을 허용하냐.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 되게 힘들죠. 벌써부터. 예.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딴 사람에게만 중개업을 허용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지. 그들에게만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들에게만 중개업을 허용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 요건도 갖추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기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면 되겠냐? 안 되겠지? 그러니 이 등록과 관련된 규정들, 증 따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들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체결한 보수약정 효력을 없애버리는 강행 규정으로 봐야 된다. 이 등록 관련된 규정들은 강행 규정이라고. 그 다음이 중요해. 따라서 강행 규정이므로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수수료 지급약정 효력은 무효이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디냐면 중개업을 하면서 여기에요. 자,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죠? 근데 중개업 세 글자가 중요합니다. 저 믿고 메모 치세요. 중개업을 하면서 자,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뭘 하면서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보수 약정은 뭐다? 무효다.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2번 판례도 대따 중이에요. 그런데 이자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했어요. 이와 같이 중개업이 아니라면 자, 우연히 단 한 번 중개하면 우리가 중개업이 아니랬잖아요. 중개업이 아니랬잖아요. 그랬다면 보수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가 한 행위가 중개업은 아니라면 그 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즉 보수 약정은 뭐다? 유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한도 끝도 없이 유효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자가 그 중개 보수 한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받더라도 처벌이 안 돼요. 이자는. 왜냐하면 개공이 아니니까. 근데 한도를 초과해서 받는 것까지 허용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도를 초과해서 받는 것은 시내 측에 반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어서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용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전부 유효는 아니고 신입 측상 상당 범위 내 보수가 뭐다? 유효다 이런 거죠. 그럼 핵심은 그게 아니고 결론은 이거죠. 자, 둘 다 무자격자인데 둘 다 자격이 없는데 중개업을 하면 뭐고? 무효고 우연히 단 한 번 중개한 것처럼 뭐가 아니면 중개업이 아니면 무효가 아니다. 다만 과다하면 상당 범위대로 감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과다하지 않은 보수 약정은 유효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받아 적어보세요. 뭐라고요? 과다하지 않은 보수 약정은 뭐라고? 유효.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약정은 유효하다. 자, 둘 다 무자격인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해버리면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무효. 우연히 단 한 번 중개한 것처럼 중개업이 아니라면 보수 약정은 과다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뭐? 유효. 자, 이렇게 이 단원이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 이제 결격 사유로 가려합니다. 자, 등록 관련 내용이 되게 많죠. 양이 많아요. 양이 많습니다. 문제도 2개 이상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24회 같은 경우는 방금 했던 내용만 3문제나 나오기도 했었고 한 2개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결격 사유로 합니다. 결격 사유는 99쪽에 제목부터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시작하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다. 자, 10조 1항 제가 읽어볼게요. 10조 1항. 이번엔 까만색 박스 좀 읽어보려고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지. 하지만 등록할 수는 없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지. 하지만 개공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 이게 쭉 이런 자들입니다. 12호까지 갑니다. 12번이라고 써 있는 거. 12호. 사원이나 임원 중 1부터 10일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 그럼 그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사원이나 임원이 한 사람이라도 결격이라는 해당하는 데 있으면 그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2항. 2항은 뭐냐? 1항의 12가지 중 1부터 10일에 해당되는 자들은 소공이나 보존조차도 될 수가 없다. 결국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다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기본 개념 잡아봤고 뒷장 갑니다. 100페이지. 결격의 의. 참고하시고 효과. 효과는 중요합니다. 양괄호 1, 양괄호 2, 양괄호 3을 쭉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결격 사유의 효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결격 사유의 효과.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이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 적어드린 겁니다. 적어드린 거 제가 필기할 것 뿐이니까요. 딱 봐서 필요한 것만 있으면 적으세요. 꼭 적고 싶다 하는 것만 적으세요. 자, 그럼 이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다가 이자가 결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하다가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중개업을 하다가 뭐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중개업을 하다가 뭐가 됐다? 결격이 됐습니다. 결격이 되면 이자는 중개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은 등록을 취소하면 되죠.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중개업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을 취소하면 이자는 뭘로 돌아가요? 공인중개사로 되돌아가죠. 그 위에 있는 공인중개사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는 언제 다시 개공으로 등록이 가능할까? 아까 말씀드린 걸로 의하면은 자, 등록 취소가 되면 원칙 몇 년 지나야 3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등록 취소가 됐는데 3년이 경과했더라도 여전히 이자가 결격 사유이라면 등록을 하게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이라고 표현해요. 이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칙은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지나야 등록이 되는 건데 이건 예외죠. 예외. 자, 그래서 개공이 결격이 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 더 추가로 알게 되었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사원이나 임원, 전원 다 뭐가 없어야, 결격이 없어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거다. 아까 그랬죠. 그럼 이자가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습니다. 중개업을 하다가 사원이나 임원 중 한 사람이 뭐가 되었습니다. 결격이 돼버립니다. 결격이 되었다면은 더 이상 중개업을 못하게 또 등록 취소를 해야 마땅한데 사원 임원은 그 회사와 한 몸이잖아요.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그 법인이 결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등록 취소를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냐. 다른 사원 임원들은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이때는 곧바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만 된다. 그냥 아직 취소하지 않고 봐준다. 그 결격 사유를 2개월 이내에 해소를 해준다면 등록 취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면 그 결격 사유를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얘기지. 2달 이내 해소라는 건 2달 안에 결격 사유가 없어지면 그냥 계속 가도 된다는 거예요. 계속 데리고 가도 된다고요. 2달 안에 결격이 없어질 수도 있지. 침 흘리다가 침을 확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2달 이내에 결격이 없어질 것 같지 않다면은 2달 안에 새로운 임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임원을 찾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2달. 자,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자는 공인중개사인 자다. 이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다. 둘 다 결격이 없어야만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고용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위에는 이제 등록과 관련된 거고요. 이건 등록과 관련된 거고 이건 고용과 관련된 직원을 둘 수 있냐 없냐 고용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자가 이제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내 소공이나 중개보존으로 고용이 되었다고. 이제 고용인이 중개업을 도와주다가 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결격 사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는 소공보조원이 결격이라고 그래서 내가 결격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소공보조원이 결격이라고 내가 등록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2달 이내 해소를 안 하면 개공에게 어떤 또 제재를 줘요. 그 제재는 등록 취소보다는 한 단계 낮은 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업무정지죠. 그 소공보조원이 결격이 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소공보조원이 제재를 받는 게 아니고요. 소공보조원이 결격이 되면 그 개공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얼마 이내? 2달 이내에 해소해 준다면 그 개공에게 업무정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쭉 적어드린 거 다 필기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뭘 정리해야 되느냐. 사원 임원이 결격이다. 무슨 사유? 절동치 사유. 소공보조원이 결격이다. 무슨 사유다? 업무정지 사유다. 이걸 정리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결격의 효과라는 걸 공부해 봤습니다. 결격의 효과. 이건 이제 지문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쪽이 잘 나옵니다. 이걸 2달의 해소, 이게 뭐 절동치 사유냐, 업무정지 사유냐 이쪽에 이제 주로 묻는 거고요. 이쪽에 주로 나오는 문제는 이제 결격 사유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문제. 이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1쪽
관계기간 조회 이걸 읽고 시작하죠. 등록관청은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원조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외국인은 이게 안 되니까 등록 신청할 때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내도록 하고 있었죠. 자, 이제 결격 사유 내용 들어갑니다. 종류와 내용. 첫 번째 결격 사유 누구? 미성년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다고요. 결격인자 찾아라. 결격이 아닌 자 찾아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럴 때 미성년자 뜨면 결격? 거기 밑줄 만 19세 미만인 자라고 떠도 결격? 만 19세 미만인 자라고 떠도 결격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는 들 수 있지만 개공 등이 들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거나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혼인은 18세부터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그 전부터 사귀는 것도 가능한데요. 사귀는 건 상관없고 만 18세 되면 혼인신고 가능해요. 그럼 혼인신고했더라도 아직 1년은 더 미성년자나 나이는 미성년자인데 민법인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예외 규정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중요해요. 세 번째 줄 친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혼인한 미성년자라도 뭐 결격이라고 불러야 돼. 특히 혼인한 미성년자가 잘 나와. 혼인한 미성년자는 뭐 결격. 까져가지고 벌써 시집가고 말이야. 18밖에 안 되는데 까진 미성년자 결격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에 미성년자 해결했고요. 한정치산자,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리고 뒷장 넘겨보시면 금치산자도 있고 피성년 후견인도 있고 근데 저 밑에 보충학습 하나 볼게요. 102쪽에 맨 밑에 있는 보충학습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이 됩니다. 민법 개정이 돼서 기존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는 제도는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1호로 이름을 바꿨죠. 근데 내용도 약간 바뀌었어요. 그럼 현재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새롭게 선고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현재는. 그런데 2013년 7월 1일 그 이전에 이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피한정, 피성년 후견으로 전환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전히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입니다. 언제까지? 적어도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된 이후에 5년간은 더 이 제도를 유지한다고 그랬어. 한정치산, 금치산자 제도를. 새롭게 선고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법을 이 결격 사유를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빼버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쓰게 되면 한정치산, 금치산자였던 사람들은 이제 결격이 아니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법에다가 여전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 대신 민법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자, 민법 말고 다른 법률에서 한정치산자라고 적었다면 이는 한정치산자와 피한정 후견인을 포함하는 걸로 본다. 또 다른 법률에 금치산자라고 적혀 있으면 금치산자와 피성년 후견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법이 여전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적혀 있는 이유예요. 실제 법률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적혀 있으면 자동으로 뭐가 포함된다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그냥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민법 12조와 민법 9조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적어드렸는데, 자 12조 한번 읽어보면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면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밑에 구조는 뭐냐? 구조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앞장으로 오죠.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시험에 한정치산자 결격, 피한정 후견인 결격 이렇게 풀란 뜻이에요. 그렇게만 풀면 돼요. 그냥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한정치산자 뜨면 뭐? 결격. 피한정 후견인 떠도 결격. 동그라미 1번은 옛날에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었을 때 한정치산 선고 받는 요건이에요. 뭐 심신이 박약하거나 이 말은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날씨가 화창하면 기분도 화창, 날씨가 우울하면 급우울, 뭐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사람들. 우리도 가끔 그런다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그리고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한정치산 선고를 받는 거예요. 네. 염려만 있다고 바로 결격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돼서 선고를 받는 거예요. 주변에 염려되는 사람 많아요. 다 결격 아니에요. 자, 그리고 뒤로 넘겨보세요. 피한정 후견인도 결격이라고 문제를 풀어라 이 말입니다. 자, 금치산자.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가 금치산자입니다. 선고받은 사람이죠. 물론 상실은 늘 나가 있다는 의미예요. 심신이 늘 나가 있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날씨가 화창해도 안 돌아와요. 결격사유입니다. 그리고 역시 피성년 후견인도 결격입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뭐 한정치산, 금치산 취소 선고, 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한정 후견 종료 심판, 성년 후견 종료 심판 받으면 결격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까지 물어볼 이유는 별로 없죠. 자, 1, 2, 3번 했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피한정 후견인,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까지 했고, 오른쪽에 파산자 갑니다.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말 그대로예요.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뭐다? 결격이다.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 그럼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된 자 이러면 결격이 아닙니다. 채무를 다 변제하고 복권을 받아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결격.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된 자 결격 아님. 자, 양가로 5번 내려갑니다. 양가로 5번. 일단 괄호 빼고 읽어볼게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일단 금고 이상 실형 이건 뭐냐? 대한민국에 9가지 형벌이 있는데 제일 센 건 사형, 그 다음은 징역, 그 다음은 금고예요. 금고 이상이면 뭘 말하는 거예요? 금고, 징역, 사형인데 사형 선고 받고 중개업을 할 리는 없으니까 금고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 금고 또는 징역 두 가지를 말한다. 금고나 징역형 둘 중에 하나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이제 금고 징역이라고 써 있는데 징역형은 교도소에 구치해서 강제 노역을 과하는 거고 금고형은 강제 노역을 하지 않고 구치소에만 있는 걸 말한다고. 아, 이런 게구나. 이런 거군요. 금고형이 더 좋긴 하겠네요. 강제 노역을 하지 않고 감옥살이만 하는 거. 징역은 강제 노역을 하면서 징역살이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금고징역이라 한다. 자, 금고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근데 집행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교도소에 갔다. 이 말이에요.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 말은 다 살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또 도중에 집행이 면제되었다. 집행 면제는 처음부터 교도소를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도소 생활하다가 사면돼서 풀려났다는 얘기예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돼서 풀려났어요. 그러고도 전까지 하니까 그러고도 몇 년,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고 뜨면 결격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이 문장을 그대로 낼 때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자, 듣고서 따라하세요. 금고나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작. 금고나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러면 결격. 한 줄 더. 시작. 금고나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이렇게 문제 낼 때가 제일 많다고. 이 문장 뜻만 이해하면 된다고. 금고나 징역 선고받아 감옥 갔다. 다 살가 나왔다. 도중에 풀려났다. 이거 아직 3년이 안 됐다. 그럼 결격. 그럼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 그럼 결격 아니지.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 그럼 결격이 아니지. 1년이 경과된 자. 그럼 결격이지. 2년이 경과된 자. 그래도 결격인 거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더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인데 앞에 금고징역 앞에 어떤 법을 위반하여 라는 말이 없으므로 어떤 법을 위반했던지를 따지지 않고 이런 결격이다. 자, 공인중개사법이든 다른 법이든 따지지 않는다. 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으로 금고징역을 받아도 똑같이 나쁜 거잖아요. 똑같이 나쁜 것이 결격입니다.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자, 그러나 또 하나는 밑에 반가로 2번에 1번. 거기 만기 석방되면 당연히 석방일이 종료일이 되지. 그럼 그날부터 3년 지나면 돼요. 그런데 뒤로 가보면 가석방이 있어. 가석방. 가석방은 도중에 나왔다는 얘기겠지. 가석방이 됐는데 가석방이 된 날이 집행 종료일이 아니고요. 나머지 자녀 형기를 집에서 무사히 다 보내야 집행이 종료돼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또 3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석방이란 말이 시험에 뜨잖아요. 가석방이 됐다면 뭐가 지나고 잔영기가 지나고 추가로 몇 년 지나야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잔영기 더하기 3년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밑에 예제도 넣어드렸죠. 제가 예제. 되게 친절하죠. 징역 3년인데 2년 만에 가석방 됐다고. 근데 3년이 경과된 자. 결격이다 아니다. 여전히 결격이다. 왜? 1년 더 지나야 된다고. 징역 3년인데 2년 만에 가석방 됐다면 차이 1년, 남은 1년 더해서 3년 더 가야 된다고요. 3년이 경과된 자 이렇게 쓰면 결격이고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가석방이 됐다면 1년 더하기 3년이지 3년이 됐다 이거지. 그럼 결격이다 이렇게 문제 풀이면 이런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집행 면제는 1번하고 2번 말면 돼요. 더 이상 알 것도 없어요.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이 있는데 들어는 봤죠 어디서? 특별 사면은 도중에 이제 사면된 거죠. 광복절 특사, 뭐 성탄절 특사 이렇게 특별한 거예요. 그날부터 3년 지나면 돼요. 근데 특별 사면되면 나머지 집행은 면제되고 풀려나지만 전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평생 전과자가 돼요. 그런데 일반 사면이 되면은 전과를 삭제해버려요. 더 좋은 게 일반 사면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면 되면 전과가 사라지니까 일반 사면 되면 바로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특별 사면이 되었다라고 뜨면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풀고 일반 사면이 되었다. 이렇게 뜨면 바로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밑에 예제 보시면 예제 연습하면 제일 깔끔해요. 징역 3년인데 2년 만에 특별 사면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그러면 결격이 아닌 거지. 결격이 아닌 거지. 왜냐면 이거는 나머지 1년을 더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석방은 1년 더하고 3년 더 가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사면은 나머지 1년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나왔잖아요.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났으면 꼭 1년 남았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3년이 지났지만 3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결격이 아닌 거야. 특별사면은. 근데 밑에 징역 3년인데 2년 만에 일반 사면 됐죠. 근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3년이 안 됐다면 꼭 결격 같잖아요. 하지만 일반 사면 됐을 때 이미 결격이 아니라고. 그래서 1번, 2번을 속임수를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거예요. 조금 길어졌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 결격 사유에 미성년자, 한정금친환자, 파산자까지 봤고 금고징역의 집행종료, 집행면제까지 봤어요. 집행종료, 집행면제 이 문장 중요하고 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좀 더 보충학습 하려면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가석방,
특별 사면, 일반 사면, 특히 예제 그 들어있는 거 이걸 연습을 잘 해주시면 충분히 다 푼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6번 결격 사유 들어갑니다. 6번 결격 사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